예, 안녕하십니까. 손요아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고무를 알아봤는데요. 고무 편 재밌게 보셨나요?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볼 수 있고요. 생활용품 중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고, 자동차 안에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우리 기계 장비 안에도 고무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사용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중요한 용도로도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죠. 오늘은 세라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라믹이란 비금속 무기재료를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어원을 보면은 고대 그리스어의 케라모스 혹은 케라미코스에서 유래한 것으로 불에 구운 것이라는 말에서 유래한 단어고요. 세라믹 제품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열을 가해서 만든 비금속 무기재료를 총괄해서 부르는 개념으로 고대부터 점토와 같은 자연계에서 얻은 물질을 구워서 그릇을 만들었기 때문에 도자기를 세라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금속은 불에 닿으면 녹아버리고 고분자는 타버리거나 그러지만 세라믹 재료는 어원에서 나왔던 것처럼 불 속이라는 극한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는 내열성이 매우 우수한 재료죠. 세라믹을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세라믹의 대표적인 것들에 대한 역사부터 좀 알아보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라믹의 역사. 언제부터 세라믹이 유래가 됐을까요? 세라믹은 전통적 세라믹과 파인 세라믹으로 두 개로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전통적인 세라믹은 예전부터 해왔던 그런 방식의 어떤 도자기를 포함해서 나타낸 거고요. 파인 세라믹은 최근에 들어와서 공업용이나 어떤 특수 산업 쪽에 필요한 부분에 의해 개발된 것을 말하는데요. 전통 세라믹은 도자기, 유리, 내화물, 시멘트 등 주로 규산업을 주체로 하는 재료이고 파인 세라믹은 2차 세계대전 후 급진전한 공업의 발달에 따라 일어난 여러 가지 새로운 특성을 갖는 재료로서 전통 세라믹보다 뛰어난 내구성, 기계적 성질, 특수한 전기적 특성, 화학적 내구성을 갖는 세라믹을 말합니다. 기능성 어떤 기계 부품에서 사용되는 세라믹은 거의 대부분이 파인 세라믹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전통 세라믹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도자기가 되겠고요. 도자기의 역사를 보면은 기원전 한 10,000년 전 신석기 시대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점토를 불에 구워서 만든 토기에서부터 그 뿌리를 찾는다고 하죠. 각지 철기 시대와 1300년대에 나왔고 도기는 1000도에서 1200 정도 열 처리가 필요하고 자기는 1300도 이상의 열 처리가 필요하므로 고온에서의 열 처리 기술의 발달이 곧 도자기 공업의 발달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죠. 우리나라는 삼국시대부터 독자적인 도기 문화를 형성해서 고려시대에 접어들면서 화려한 청자 자기 문화를 발달시켰습니다. 유리도 세라믹의 한 종류인데요. 기원전 3000년 전경에 이집트인들이 돌 구슬에 유기질의 유약을 사용하였고 기원전 1700년 정도에는 메소포타미아의 유리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이 남아있는 것으로 봐서 최소한 2000년 정도의 기원전 2000년 정도의 유리의 역사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브로잉 기법이라고 하죠. 가끔 유튜브 영상에서도 보는 것처럼 어떤 조형물의 어떤 그 유리 제품들을 만들 때 파이프에다가 이렇게 유리 덩어리를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 유리 덩어리를 묻혀가지고 뻘겋게 달궈진 막 그 젤리처럼 이렇게 막 흐물흐물한 상태의 그 유리를 안에다가 이제 에어를 불어넣으면서 모양을 갖춰나가는 이런 것들을 브로잉 기법이라고 하는데
불행 비법은 1세기에서 한 5세기 정도에 실용화되었고 12세기경부터 베네치아의 유리가 등장하여 유럽 각국은 물론 멀리 동방아시아 지방까지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어 근대 유리 조형의 기초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예, 다음은 시멘트에 대한 역사를 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시멘트를 사용해서 만든 구조물 중에 현재 가장 오래된 것이 이집트의 피라미드로서 이 당시 사용된 시멘트는 석회석을 구워서 만든 생석회, 석고를 구워서 만든 소석고의 기경성 시멘트이다. 지금 우리가 현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멘트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시멘트인데 같이 하나의 범주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경성을 갖는 석회와 석고는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수경성의 포틀랜드 시멘트가 발명되기 전까지 널리 사용되어 왔다. 수경성 시멘트의 역사는 1756년 영국 스미턴, 1796년 영국의 파커, 1818년 프랑스의 비카를 이어 드디어 1824년 영국의 에스프린이 현재 사용하는 형태의 포틀랜드 시멘트를 발명하였습니다. 시멘트 제조법이 개량 연구되어 1850년대 이후 재료의 배합, 소성 온도 등 제조 조건의 기반이 만들어졌고 당시까지 주로 접합용으로 사용하던 시멘트가 1851년 연던 공업박람회에서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 판 형태의 제품이 출시되면서 건축용, 토목용, 구조용 재료로서 그 용도와 형태가 확립이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시멘트도 종류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많은 종류의 시멘트를 이용해서 굉장히 다양한 하고 아름다운 그런 이제 조형물이나 건축물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내화물입니다. 내화물의 역사. 내화물은 고온에서 또 용융되지 않는 그 비금속 재료의 총칭으로서 주로 철강, 시멘트, 유리 등을 생산하는 고온 설비에 사용됩니다. 이런 철강, 시멘트, 유리는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 이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화물을 사용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내화물 제조 기술의 발전은 기관 산업의 발전에 초석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이 내화물이 어느 몇 도까지 버틸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대상물의 온도를 용융 온도나 가열 온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내화물이 발전되는 것은 이런 철강, 시멘트, 유리와 같은 기관 산업의 발전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인류가 최초로 불을 발견하여 처음에는 난방이나 취사용으로 사용했지만 스스로 불을 피울 수 있게 되면서 돌과 점토로 원시적인 가마를 만들어 톡이나 어업용 그물추, 인형 등 각종 생활 도구를 만들어 사용함으로써 신석기 문화가 시작되었다. 이때 원시 지역이지만 가마에 사용된 돌과 점토가 최초의 내화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원전 약 3,500년 전 중동 지역에서 발견된 유적에 의하면 동광석을 채굴하여 동을 재련하여 용융된 동을 담기 위해 사용된 점토로 만들어진 토기가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이 토기는 엄밀한 의미에서 최초의 내화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용융된 동을 여기다 담으려 그러면은 이 온도가 견딜 수 있는 온도가 상당히 높아야 되겠죠. 내화물의 온도. 그 다음에 이제 기원전 1500년 전에 1500년경에 소아시아에서 고도로 발전된 제철법을 통하여 청동보다 강한 철을 제조하기 시작하는 철기시대가 개화하게 되었고 15세기, 16세기 정도에는 유럽 여러 곳에서 소형 용광로를 축조하여 대량으로 철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자, 이런 과정에서 각 국가는 경제력과 국력의 상징으로 보다 좋은 품질의 철강을 많이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에 맞추어 내화물 산업도 꾸준히 발전하여 왔다. 내용으로 읽어보면은 대부분 충분히 이해되고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나라 내화물 공업의 역사는 어떤가? 우리나라 내화물 공업은 해방이 된 1945년경에는 내화도와 압축강도 중심의 점토질 내화물만 생산하였고 1960년대에 이르러서 당시 인천중공업이나 시멘트 공업이 급속히 발전되면서 내화물 시설을 현대화해 발전된 내화물을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1974년 포항제철 건설을 계기로 명실공히 선진화된 내화물을 생산하면서 오늘에 이른 것이다. 자, 세라믹으로 분류되는 것들의 대표적인 용도를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세라믹 산업, 그 다음에 세라믹 연관 제품으로 볼 수 있어요. 세라믹이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사용되는 용도와 제품으로서 사용되는 그런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유리는 판유리, 벽유리, 디스플레이용 유리, 섬유유리, 광유리, 광석유, 석영유리 등과 같이 우리가 건축 산업,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산업, 그 다음에 포장 등 굉장히 많은 부분의 유리가 사용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내화물 같은 경우에는 정형 내화물, 부정형 내화물, 인조, 흑연 등과 같은 것들이 산업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시멘트는 시멘트, 콘크리트, 몰타르 제품 등이 건축 자재나 아니면 철강 산업과 같은 곳에 고로나 아니면 그 제품들을 취급하는 그런 곳에 고열의 어떤 제품을 취급하는 곳에 사용이 되고 있고요. 도자기 또한 하나의 산업이죠. 도자기, 그 다음에 이제 건축용, 우리 인테리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타일, 그 다음에 점토 벽돌, 위생 도기, 그 다음에 산업용 도자기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산업용 도자기 제품이면 우리가 도자기라고 얘기하면은 꼭 어떤 그릇, 이 도자기라고 얘기하면 그릇을 연상을 시키는데요. 그릇이 아닌 것도 도자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우주선을 발사를 할 때 그 우주선이 이렇게 발사를 하게 되면 밑에 추진체가 있죠. 여기서 이제 굉장히 그 높은 고열의 그 열이 불꽃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도 정확히 사실 이게 어떤 게 쓰였다, 어디에 쓰였다라고 하는 것은 기밀에 붙여져 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실제 이 내부에 이런 내부에 내화 벽돌이나 아주 가벼운 세라믹 제품들이 그 열을 방지하게끔 갖춰져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주선 실제 위에 있는 이런 실제 우주로 나가는 그런 것들인 경우에는 이게 이제 우주 안에 지구상에서 우주를 뚫고 날아갈 때 이 부분에 첨탑 부분 있죠? 이 부분에 열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특히 이제 우주에서 다시 지구로 진입할 때 공기와의 마찰이 엄청나게 커지면서 굉장히 고열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 고열을 견디는 이 부분들도 일반 합금으로는 견디기 어려운 정도가 되는 기 때문에 이 부분에 세라믹을 적용을 해가지고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업용 어떤 도자기라고 하면은 그릇이 아닌 그런 모양도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품 쪽으로 보면은 전자기기의 세라믹 부분에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각종 센서, 콘덴서, 저항기 등이 세라믹 제품으로 되어 있고요. 엔지니어링 세라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주항공 엔진 관련 부품, 그 다음에 절삭 공구, 내마모 공구 등에도 세라믹 제품들이 있고요. 에너지 환경 세라믹 쪽에는 태양전지나 2차전지나 연료전지에 이 세라믹 부품들이 재료로 만들어진 부품들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 세라믹도 있죠. 인공뼈, 인공치아, 인공장기, 헬스케어 센서 등 안에도 세라믹 제품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임플란트를 해서 여러 개 임플란트를 하고 있는데요. 임플란트가
우리 몸에서 우리 잇몸이 있으면 잇몸에 이렇게 임플란트가 박혀 있고 여기에 이렇게 위에 포스트를 이빨을 붙일 수 있는 그런 모양이 이제 돌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선 이런 모양의 여기 이제 실제 이 치아 모양 치아의 그 크라운 모양이 만들어져 있죠. 얘가 세라믹이에요. 세라믹. 뒤에서 뭐 세라믹의 종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지만 여기에 쓰이는 세라믹은 지르코늄이라고 하는 지르코늄이라고 하는 세라믹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라믹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인 세라믹 자, 이 표에서 좀 전에 여기 표에서 보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고 분류도 굉장히 다양하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엔지니어링 세라믹 여기 이제 엔지니어링 세라믹 있죠? 엔지니어링 세라믹은 기계장치에 보편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지니어링 세라믹을 설명하려면 파인 세라믹을 우선적으로 좀 알아봐야 돼요. 자, 파인 세라믹이란 유리나 도자기 등의 세라믹을 발전시켜 이용하려고 하는 과학 분야 혹은 그 제품을 말한다. 세라믹의 특성인 내열, 내식, 전기 절연성 등을 강화하여 활용하려는 것을 말한다. 재료 또한 탄소, 질소, 규소 등 지구상에 무한정 분포되어 있다. 파인 세라믹의 장점은 우수한 기기적 성질, 강도, 경도, 인성, 높은 내열 특성, 내화도 절연성 등 특이한 전자적 특성, 유전성, 절연성, 반도성, 압전성 등이 있고 자기적 성질, 강자성, 반가장자성, 상자성 등 그 다음에 광학적 특성, 투광성, 흡수광성, 그 다음에 화학적 특성, 내식성, 성분 다양성 등 또 하나는 내방사성 및 안정성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금속이나 고분자 재료에 비해 깨지기 쉬우므로 성형이 좀 어렵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파인 세라믹의 응용 분야는 여러 분야가 있으나 크게 구조 재료, 그 다음에 전자 재료, 그 다음에 생체 재료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나눠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종류별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지니어링 세라믹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첫 번째, 파인 세라믹을 구조형 재료와 기능성 재료로 나눴을 때 구조형 재료를 총칭하여 엔지니어링 세라믹이라고 합니다. 산화물계의 알루미나, 지르코니아 등 외에 탄화규소, 질화규소, 질화분소 등 뛰어난 기계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삭 공구, 밸브, 반도체 장비 용구, 광파이버, 자동차 부품 등에 사용되고 있고 엔지니어링 세라믹은 화학 성분에 따라 산화물 세라믹, 질화물 세라믹, 탄화물 세라믹, 붕화물 세라믹, 실리사이드 세라믹, 볼수 세라믹, 황화물 세라믹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아래에 대표적인 재료를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굉장히 많죠? 종류만으로도. 와, 이렇게 많은 종류들을 어떻게 다 알고 가나요?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는 요 대표적인 것들만 요 아래 것들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뭐 더 필요한 게 있으면은 나중에 그때그때 또 공부하시면 되죠. 뭐 공부하는 거야 뭐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시간을 못 내서 그렇긴 하지만 자, 여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알루미나 세라믹 AL2O3라고 하는 가장 우리가 엔지니어링 세라믹 중에서 가장 흔하게 쓰는 게 알루미나 세라믹이에요.
내마모와 낮은 침식 수준, 고온 저항성, 내식성, 생체 불활성 등이 특징인데, 알루미나 세라믹은 좀 취성이 좀 있어요. 예, 얘는 취성이 좀 있어서 좀 깨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충격이 가해지는 쪽에는 그렇게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지르코니아 세라믹입니다. 지르코늄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딱딱하고 부서지기 쉬운 기존 세라믹과 달리 이 기존 세라믹이라는 게 딱딱하고 부서지기 쉬운 기존 세라믹이라는 게 알루미늄 세라믹을 말하는 겁니다. 가장 흔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와 달리 지르코니아는 대부분 다른 기능성 세라믹을 훨씬 뛰어넘는 높은 강도와 내마모성 및 유연성을 제공한다. 그래서 우리 치아의 그 크라운을 지르코니아 세라믹으로 만드는 게 가장 일반적이죠. 취성 없이 경도, 파단, 인성, 내식성이 우수한 특성을 지닌 매우 강력한 기능성 세라믹이다. 자, 다음은 지라기소 세라믹입니다. 실리콘 질화물은 SA3N4죠. 실리콘 질화물은 모든 세라믹 소재 중 기계적, 열적, 정지적 특성이 가장 다양하게 조합되어 있다. 실리콘 질화물은 매우 단단하고 열 충격 및 충격 저항성이 뛰어난 고기능, 고성능 테크니컬 세라믹이다. 지라기소 세라믹, 실리콘 질화물이라고도 하고 지라기소 세라믹이라고도 하는데 이 지라기소 세라믹도 굉장히 그 고기능성 제품이에요. 그 다음에 지라 알루미늄 세라믹 같은 경우에도 고기능성 제품인데 열전도율과 전기 절연성이 높아 다양한 전자장비 쪽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들을 뭐 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는 상당히 좀 어렵죠. 예, 그리고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제품 소재에만 표현을 하면 알루미나 세라믹, 그다음 지르코니아 세라믹, 나머지는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으니까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요게 이제 제가 엔지니어링 세라믹의 물성표를 전체적으로 한 번에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이 구분에서 어떤 것을 주로 보느냐. 자, 압축 강도 같은 경우 우리가 좀 눈여겨보겠죠. 그 다음에 열 전도도, 열에 관련되는 것들은 열 전도도를 보겠고, 그 다음에 열이 가해지는데 어떤 소재가 늘어나는 양이 많냐 적으냐, 열 변형에 관련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내열 충격에 대한 것도 주의 깊게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용 온도가 몇 도 정도에서 사용이 일반적으로 되느냐, 이런 것들을 주로 볼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압축 강도가 제일 높은 것은 어느 거죠? 메가파스칼 단위로 했을 때 압축 강도가 높은 거, 이게 가장 높죠. 대신에 지라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압축 강도가 엄청 약해요. 쓸 수가 없어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불합격품이죠. 요거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쓸 수가 없는 정도로 굉장히 약합니다. 또 하나, 열 전도도, 열이 잘 전달이 돼야 되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히타와 같은 그런 제품을 만드는데 그 주변에 열 전도가 좋아야 이렇게 열을 빨리빨리 전달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재가 필요하다 그러면 열 전도도가 좋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요게 좋죠. 160에서 170, 또 뭐 175, 157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나머지 뭐 예를 들어서 쿼츠 같은 경우에는 쿼츠는 이렇게 표시하니까 아예 안 보이네요, 숫자가.
자, 이 쿼츠 같은 경우는 1.5밖에 안 돼요. 쓸 수가 없어요. 쿼츠는 그래서 열이 전달되는 용도가 아니고 열을 막아주는 용도로 사용하면 좋습니다. 쿼츠, 그 다음에 지르코니아 이런 거는 낮아요. 예. 그래서 열이 전달돼야 되는 것과 열을 차단해야 되는 것의 특징은 다르죠. 자, 그 다음에 열 팽창 계수. 열이 가해졌을 때 팽창이 안 돼야 된다. 즉, 열 변형이 없어야 된다. 라고 하면 뭐가 좋죠? 자, 요거. 그 다음에 0.3에서 1. 요거. 네, 요거. 그러니까 쿼츠하고 지라붕소가 열 팽창이 안 되는 특성에서는 가장 좋습니다. 대신에 지르코니아 같은 경우는 열 팽창이 좀 가장 많은 편에 속해요. 그다음에 뭐 알루미자나, 그다음에 투광성 알루미나, 뭐 그다음에 이트리아 같은 것들은 다 높아요. 그래서 열 팽창이 좀 많이 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열이 가해진 열이 예를 들어서 상온에서 뭐 150도, 200도 정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부품이 늘어나거나 줄어들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품들을 써야 되겠죠. 내열 충격 같은 경우는 열이 가해졌다가 순간적으로 열이 확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급작스럽게 어떤 열에 딱 노출이 됐을 때 견딜 수 있느냐, 잘 견디느냐, 그런 것들은 어떤 게 좋습니까? 예, 요 1000도보다도 더 높다 라고 하는 요게 가장 좋죠. 그 다음에 좋은 게 지라규소 이런 거. 근데 여기 데이터가 아예 없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사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 이런 것들은 아예 사용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 온도 있어요. 온도가 높은 온도에서 사용하는 게 어느 정도에 되느냐. 이제 산화되는 조건과 산화되지 않는 조건으로 이제 뭐 두 개를 봤을 때, 뭐 일반적으로 알루미나가 1400에서 1800, 투광성 알루미나가 1800, 그 다음에 800에서 1000, 1300, 1200, 뭐 이 정도 되면은 대부분 다 괜찮죠. 그 다음에 이제 비산화 조건으로 한다면 요것도 좋고. 자,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이 지르코니아 같은 경우에는, 자, 요 지르코니아, 그 다음에 쿼츠, 이런 것들. 근데 사실 뭐 여기 상대적으로 보면 얘도 좀 낮은 편이긴 해요. 1200도 정도라 그러면은 좀 낮은 편이긴 해요. 산화 조건이라고 하면 여기 이게 좀 낮고 요거 두 가지. 자, 이것들 사용 온도로 봤을 때 이런 데를 써야 된다. 그래서 조건이 어떤 조건이냐에 따라 가지고 이 표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 표를 굉장히 주의 깊게 잘 보고 앞으로도 활용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여기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세라믹에 대해서 엔지니어링 세라믹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이 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표를 잘 참고를 하셔가지고 세라믹을 사용을 할 때 가장 적절한 그런 세라믹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2001년 정도? 네, 2001년도에 다이스 제조 장비를 개발한 적이 있어요. 네. 업체명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안양에 있는 안양 소재의
어떤 다이스 제조업체를 에다가 이제 장비를 개발해 준 적이 있는데 이게 어떤 장비였냐면은 다이스가 제가 다이스 제조 장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이스의 구조가 선반으로 이렇게 크기는 작습니다. 이게 실제로 한 30파이, 25파이 정도, 20에서 25파이 정도 직경이 되고요. 높이가 한 10mm 정도, 10에서 15 사이 정도 돼요. 여기를 요 반대편을 이렇게 선반으로 깎고요. 구멍이 있고 이렇게 깎아요. 그 다음에 요 깎기 전에 요거는 이제 사실은 뭐 요 깎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하냐면은 다이스 소결을 하는데요. 자, 다이스가 있으면은 여기를 이렇게 파냅니다. 이렇게 파내요. 파내고 여기다가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넣어요. 이거는 천연 다이아몬드를 넣는 경우도 있고 인조 다이아몬드를 넣는 경우들도 있어요. 넣고 여기다가 이 소결에 필요한 분말, 이제 분말을 넣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위에다 캡을 하나 이렇게 딱 씌웁니다. 이건 다 스테인리스예요. 서스 304로 하는데요. 이 상태에서 외부를 가열을 합니다. 여기 전기 유도 가열을 해요. 이렇게 유도 가열을 해서 요거를 천도에서 한 1100도 정도까지 가열을 하면은 아주 새빨갛게 되거든요. 그러면 분말이 녹죠. 그래서 분말의 어떤 소재는 저희는 모르고 그 다이스 업체의 특허하고 내부 비밀 사항인데 하여튼 그 여러 가지로 조합되어 있는 그런 분말이 녹는 상태에서 위에서 프레스로 가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여기 스테인리스까지 새빨갛게 다 달궈져 있어요. 이렇게 새빨갛게 다 달궈져 있어요. 그 상태에서 위에서 프레스 누르니까 이 부품 있죠. 좀 더 크게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누르는 이 부품인 경우에 이 부분에 열을 계속 받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그러니까 거의 1000도의 열을 가하면서 위에 프레스 가압력은 굉장히 뭐 4톤, 제 기억으로 거의 4톤 정도의 그 힘을 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반 스틸로 하게 되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폭 파여 들어가는 현상이 생겨요. 아무리 제가 그때 여러 가지 실험해 봤는데 SKD 11, 뭐 51종 뭐 이런 거도 해보고 했는데 여기가 다 변형이 돼가지고 도저히 몇 번 사용하지 않고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치수를 유지도 못하고 같이 파고 들어가는 경우들이 막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이걸 어떤 걸로 바꿔서 해결했냐면은 제가 지르코늄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지르코니아, 여기 앞에서 봤던 이 지르코니아. 그게, 내 사용 온도가 1400 정도 되고, 아까 보면은 열 전도도가 2.9에서 3.1. 그 다음에 열 팽창 계수가 9에서 11 정도.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게 이제 이 압축 강도예요. 네. 자, 보면은 제가 지르코니아를 선정을 했다고 했는데, 지르코니아의 특성 중에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압축 강도가 높아야 된다. 왜냐면 4톤 정도의 힘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었고,
두 번째는 온도를 견딜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가 이 사용 온도였어요. 사용 온도가 1400도. 오케이. 이 정도면은 문제 없겠다. 그 다음에 이제 열 전도도죠. 왜냐면 그 누르는 툴 위쪽으로는 유압 프레스가 연결이 돼 있으니까 이게 열 전도가 많이 되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 열 전도도가 2.9에서 3.1 양호합니다. 뭐 이런 것들 33.5에 비하면은 상당히 양호하죠. 뭐 160, 170에 비해서도 상당히 양호하고. 그 다음에 열팽창 계수 4번의 열팽창 계수 이걸 봐도 9에서 11 정도 되니까 가장 중요하게 봤던 이거 압축 강도 충분히 견딜 수 있어. 안 깨져. 힘을 가해도. 사용 온도 1400도면은 1000도에서 1200도 사이니까 이것도 가능해. 그 다음에 열팽창 계수도 큰 문제는 안 돼. 열 전도도가 좋아. 오케이. 그래서 지르코니아를 사용을 했더니 제가 이제 다른 것들은 안 해봤어요. 다른 것들은 테스트를 안 해보고 지르코니아를 바로 선정을 해서 이걸 테스트를 했는데 오케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를 성공적으로 제가 마칠 수 있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제 장비 설계를 하다 보면은 메인 되는 재료들은 스틸, 뭐 서스, 알루미늄 이런 재료들을 당연히 사용하겠지만 아주 특수 목적에 그런 곳에는 정말로 제일 적절한 어떤 이런 물성을 가지고 있는 걸 골라서 사용하지 않으면 장비 전체가 성공을 못하는 그런 상황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오늘 세라믹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잘 보내시고 시원한 나날이 이제 앞으로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